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철 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니하오. 저희가 약간 소개는 해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 중인 중국이라서 이게 좀 약간 선뜻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중 뭐 정상회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가 솔직히 좀 나빴긴 했지만 좀 또 다시 약간 좋아지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미중 정상회담이 곧 있을 거랍니다. 네. 네네. 네. 그건 챙겨 보셨죠? 네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예,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잡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거는 제가 현지에서 느끼기에는 미중 관계가 호전이 되고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여러 한국 매체에서는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신호가 없다. 우선 분위기 시작은 바이든이 G7에서 한 발언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킹이야. 그렇죠. 이런 그 말도 중요한 했고,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하고 해빙이 되고 무역도 이제 다시 제대로 하고 그럴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방문했고 옐린 재무부 장관도 방문했고 최근에는 척슈머 상원의원이 또 상원의원 잔뜩 데리고 갔었고 중국 갖고. 예. 바로 2, 3일 전에는 중국 농무부가 대표단을 이끌고 예. 또 중국의 뭐 박람회도 이제 갔어요. 그런가 하면 EU에서도 조셉 보렐 외교안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경제 협력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달리 타이완을 공격할 생각을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지금 미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일단 에이브릴 헤인즈 정보국장이 중국이 지금으로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평가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딱 결집해서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는 걸 보고 예. 중국이 시급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만났다, 갔다. 음.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결과는 아직 미중 정상회담이 안 나왔으니까 결과 안 나왔다고 볼 결과가 수 있죠. 있는데 차곡차곡 이제 그렇지. 준비했다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예. 블링컨 국무장관 방문했을 때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옐린 재무장관 방문했을 때에도 뭐 한술밥에 배부르랴 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척슈머와 상원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비판성 발언을 해서 미국에 계신 유권자들 분들한테는 좀 어필을 했겠지만 그래서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예. 중국이 오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냥 여태까지 하나도 중국이 미국이 오라고 한 게 없죠. 간다고 하고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블링컨도 그렇고 옐린도 그렇고 내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하러 오냐 그래서 딜이 연기를 하다 만났고 예. 옐린도 연기를 하다 그 가까스로 만났고 이런 예.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건 우리가 되게 알아요. 그럼 옐린이 뭐 중국에 가서 요구하는 거는 아마 이러이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예. 알고. 근데 중국이 미국에 뭘 요구했냐? 그럼 우리 이거 해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가? 별로 들어보신 적 없지 않아요? 중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중국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요, 뉴스 보도를 잘 읽어보면 중국은 항상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한테. 예. 아니 그럼 니들 우리 기술 지지하는 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니들 우리 관세 막 때리고 있는 거 이제 트럼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요구는 하지만 들어주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째서 이 관계가 해빙이라고 인식이 되는 건지 저 자신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으나 예. 지금까지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 슬슬 오가는 걸로 봐서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좀 더 급한 것 같기는 합니다. 미국 쪽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원래 이게 시비를 미국이 먼저 건 시비이긴 하잖아요. 네네. 트럼프 때 예. 중국이 뭐 먼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특히 미국은 뭔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먼저 자꾸 가는 것 같으니 네. 먼저 시비건 미국이 자꾸 가서 뭘 좀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좀 보따리를 갖고 가야 될 거고 네. 다행히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줄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 곧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예. 우리가 갔더니 중국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선물을 주네? 이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바이든이 시작한 말이 아니라 EU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커플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협조를 하다 보니 예.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손해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돼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장사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하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면 되지. 이걸 뭐 전면 분리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주장을 EU에서 계속해 왔고 예. 이거를 지난번 그 G7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유럽의 요구를.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또 하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 추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인도 퍼시픽 전략에 대한 포석이 예. 대충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예, 미국 입장에서 그 마지막 고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이죠. 왜 한국 얘기가 또 나오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국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는 걸 발표할 때부터 그 안에 그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해상 진출 봉쇄. 그러니까 중국의 무력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군사협력을 해서 막는다. 그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처음이자 끝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다른 걸 해온 게 좀 있어요? 아니요. 처음 그 발표됐을 때부터 그렇게 써여 있었고 어. 일본은 당장 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고 한국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그 바이든 방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군사적으로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한다는 체제는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큰 포석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게 미국 입장에서 무려 중국이랑 싸우는데 예. 세계 넘버 2랑 싸우는데 넘버 예. 1이 예. 넘버 7과 넘버 한 13 정도를 옆에 데리고 가든 안 가든 네.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어서 야 이제 얘네들이 왔으니까 든든하네. 중국이랑 이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전략적인 의미에서 한국인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여튼 그 얘기는 좀 분량이 좀 큰 얘기 같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오케이 뭐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예. 도와줄게. 예. 나 미국 편 맞아라고 예. 인정해 준 게 예. 그거 안 해줄까봐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고 야 이러면 중국이랑 싸우기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됐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적어도 일본과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주일 미군을 예, 일단. 게다가 게다가 일본의 무력과 한국의 무력이 동참해 준다면 무서울 게 없죠. 아니 중국이랑 싸우면 미국이 미국의 힘을 총동원해서 전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미군이 출동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 구도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던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실상은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는 것을 미국이 막는다. 이런 전쟁이지. 미국과 중국이 뭐 서로 본토에다가 핵폭탄 날리고 이래가면서
두 슈퍼 강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두 나라 모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 중국도 가볍게 타이완을 치려고 할 것이고 굳이 중국의 모든 전력을 다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죠. 중국 입장에선 타이완 통일이 알파요 오메가고 예. 미국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으니 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총력전을 할 텐데 타이완을 향해서. 중국은 총력전이죠. 근데 미국이 그거를 주일 미군 정도로만 오케이고 그래서 일본이 그거 오케이 안 할까봐 좀 걱정했었다는 게 얼핏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게 전쟁의 핵심이라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군사 전략으로 본다면 뭐 제가 군사 전략을 네, 잘 아는 건 네,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전쟁은 타이완을 둘러싼 지역 범위에서 발생할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날라오느냐? 중국은 그동안 그 군사망, 레이더망, 미사일망을 다 쌓아와가지고 예. 타이완을 둘러싸고 중국의 레이더망과 미사일망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있죠. 싸우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군사력이 취약하지만 여기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뭐 중국이 뭐 캘리포니아 가고 워싱턴 앞바다 갈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위 국지 우위, 국지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두 나라가 군사력 차이가 크지만 얼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본과 이제 한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서포트 해주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죠.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에 미군을 넣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하듯이 무기만 지원하고 군사는 주일 미군 약간 더하기 일본군, 주한 미군 약간 더하기 한국군을 보내서 한번 싸워보면 좋겠다. 요즘 그게 트렌드래. 미국 전쟁에. 네, 그렇죠. 우리는 기계만 되고 소프트웨어만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안 보내. 예. 안 그러면 여론 나빠져.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주 주의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차관 네. 캐서린 힉스 차관 여자분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예. 물량 대 물량으로 물량전을 하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미국은 혁신으로 상대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규모 무인 무기를 동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드론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로 했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새로 개발한 무인 함정, 무인 구축함 두 척을 일본으로 보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기항시키고 중국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략 하려면 한국, 일본의 협조가 꼭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소한으로 인적 개입을 가져가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타이완에 그 중국 군대가 상륙한다든가 하는 사태가 생기면 누군가는 몸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좀 배워보죠. 그러니까.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한 점 말씀을 하셔서 뭐 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군사적 행동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줄어든 게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달에 그 중국이 타이완 영역을 침범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작년에 중국이 타이완의 공역이나 해역에 군함이나 함선을 보낸 게 200차례가 넘거든요.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미군이 또 군사훈련을 하는데 대응하는 태세를 보였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 동안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타이완 공역을 침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통 사태냐 이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뭐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그 해빙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캐나다, 유럽, 일본 뭐 이런 한국도 이번에 한미일 3국 공군 훈련을 합동 공군 훈련을 처음으로 했죠.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해빙으로 해석이 되는 걸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미국이 괜히 마음 급해서 뭐 자꾸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미국도 뭘 양보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양보한 게 한 번도 없죠. 기술 제재 같은 경우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일단 그 중국 현지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
점점 더 그 경직되는 분위기이지 이게 지금 풀리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최소한 중국 사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저 또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의 그 연장선에서 조금 볼 수 있는 현상이 예를 들면 그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그 실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이제 그런 추측은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우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친강 외교부장이 갑자기 실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실각하는 방법이 좀 다른 때하고 틀렸어요. 보통은 이렇게 갑자기 낙마 실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완장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예. 체포해 가가지고 예.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친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친강이 외교부 부장이기도 하지만 그 공산 당내의 상무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상무위원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아, 그 말은 뭐 잘못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예. 뭔가 형식적인 제스처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리를 이동시켰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외교부 부장이고 예. 공산당 당내에서는 상무위원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외교부장 자리는 이제 해임이 됐지만 이 당에서의 그 직위인 상무위원은 그 해임이 안 됐었단 말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요 두 직, 그러니까 정부 공직과 당직 이 두 개를 보통은 처벌을 하면 같이 해임을 하고 이거를 수앙카이 두 개를 다 날린다 해서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예. 예. 근데 친강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당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 당직이 이제 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달랐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친강이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조사가 끝나고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거나 소명이 되면 뭐 복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친강이 외교부에서 일을 해오긴 했지만 이것은 그 표면적인 직이고 사실은 정보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예. 이제 이런 소문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친강에 대해서 외신들에서도 그 홍콩 위성 TV의 그 여자 아나운서와의 연문설 이런 거를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말이 많았죠. 이게 중국 고위자들이 여성 문제로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런데 이제 또 미확인된 그러니까 소문이 많으니까요. 그 소문 중에 하나는 그 여자 아나운서가 상하이방 파벌의 정칭홍이 키운 간첩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상하이방이 미국 정보 쪽에 내통해서 정보를 흘렸다. 뭐 이런 소문. 하여튼 각가지 그 소문이 많습니다. 친강은 상하이방하고는 다른 파예요? 다르죠. 상극이죠. 네. 그런가 하면 그 리샹후 국방부장도 의문의 실각을 했죠. 그리고 리샹후 국방부장 실각 후에 중국의 군부가 참여하는 가장 큰 활동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하는 국방 포럼이 있고 네. 또 하나가 베이징에서 여는 그 샹산 포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샹산이라는 건 베이징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처럼 그거를 앞두고 이제 실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샹산 포럼을 하면 전 세계에서 국방부의 국방 쪽에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때는 새로운 국방부장이 임명될 것이다. 예. 이런 말들은 했지만 결국 임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공석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군부에서도 그 미사일군의 사령관, 부사령관, 전직사령관, 또 거기에 장비부 장성 등등 많은 장군들이 이제 낙마를 했어요.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미사일군이 완전 초토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많은 이유가 바로 장비부와 그 미사일군 이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만든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만든 거라고요? 네, 원래는 편제가 없었어요. 옛날 그 인민해방군 편제에.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만든 거예요. 미사일이 중요하다.
미사일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군이 우주전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학전 부분을 여기에 상당히 이제 떼어놓은 건데 예.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거기에 키우고 그쪽에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이 리상프란 사람도 그쪽 계열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진핑 주석한테 중요한 일이냐면 지금 그 30개 성의 성서기 중에 두세 사람 정도가 바로 이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거기 서기로 승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성을 쏟은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수수수 실각을 했으니 뭔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왔고 그럼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인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뭐 그 군부마저 시진핑 주석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다른 시각에서는 국방부 부장이나 이렇게 많은 장성을 단박에 확 날려버리고 외교부장을 같이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과거의 중국의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예. 역설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현재 권력이 공고하다는 증거다. 뜻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완전 반대의 시각이군요, 서로. 예, 그러니까 현상은 하는데 해석은 뭐 구구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해군 학교 쪽에서 해군 연구소 쪽에서 중국 미사일군에 대한 정보를 확 공개를 했거든요. 어느 지역에 무슨 부대가 있고 얼마 많은 무기가 있고 이런 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 기밀일 텐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냐 그래서 이 유출 사건이 이 미사일군 장성들의 실각과 관계 있지 않는가? 그게 미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럼 신강이 의문의 실각을 한 것도 뭔가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과 소문만 지금 무성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떤 면으로 봐도 그 중국 지도부가 좀 어지러워 보인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측 지도부가 어지러운 점,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는 거 없이 자꾸 요구를 하는 점 등등을 봐서 뭔가 중국이 미국에게 뭐 약점을 잡혔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이제 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죠. 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걸로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예. 네.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 뭐 대체로 1, 2주 내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 자료를 같이 좀 볼까요? 예, 이걸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죠. 예. 예. 우선 중국의 대만 사무판공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통일부 같은 데예요. 예. 네. 여기 책임자가 송타오 주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2, 3일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타이완은 전쟁과 평화, 번영과 불행 이 두 가지 사이주의 선택에 처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얘기네요. 했고요. 예. 대만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대만 해협의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고 예. 만일 독립 도발을 허용한다면 대만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다. 이건 미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같은 삼판공실의 대변인 주펑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독립?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화라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면요. 지금 그 타이완에 총통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그 타이완의 총통이 될 사람들은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해도 중국 관계입니다.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렇죠. 좀 친하게 맺을 거냐? 아니면 강경하게 나갈 예. 거냐? 지금 그 현재 여당인 민진당은 지금 부총통인 라이칭더가 이제 그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입장이 불명하죠. 그 뭐 미국을 비롯한 우방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우리는 뭐 중국에 함몰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국민당은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중국인이라는 것인데 입장이 매우 난처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확실한 평화 공존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라는 거를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에 그 주미 대사를 했던 최이텐카이라는 그 외교관 유명한 외교관인데 이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미중은 물론이고 세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국방대학의 그 류밍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최근에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근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도 그렇게 강경 발언을 많이 해서 사실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유민프 이 교수님은 예예. 이 사람은 항상 강경 발언이어서 그래서 저도 다른 저런 발언하는 사람들의 평소 그걸 잘 몰라서 예예. 이상하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다 나머지들은. 나머지 세 사람은 이렇게 그 위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죠. 네. 그리고 그 타이완 국방부 장관 예. 최고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2, 3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국가 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군사 전략도 변하지 않는다. 이 취지가 뭐냐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생각을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타이완 국방장관은 예. 저런 얘기를 365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뭐 새로운 변화의 단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이 네. 똑같습니다. 타이완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저희 집사람도 타이완 사람 아닙니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 타이완의 국방부 장관한테는 기자들이 맨날 물어봐요. 뭐 그러겠죠. 이제 뭐 그러겠죠. 전쟁 위험도가 어떠냐 뭐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 근데 이 추거정 국방부 장관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 갑으로도 해석이 되고 을로도 해석이 되고 예스로도 해석이 되고 노로도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그나마 발언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리고 그 의회의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군사 전략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그 중국을 이해를 하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중국의 국가 전략, 중국의 계획이라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5개년 개발 계획. 근데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은 무조건 그러니까 5년이니까? 기본 단위가 5년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14차 계획이에요. 예. 14차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네. 전략이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군사적으로 더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군대의 움직임에 사소한 거지만 중국 육군이 내년부터 이제 민간인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과학, 공학, 의학 전공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중국 해군이 모집 인원 대상을 확대했어요. 이 해군은 왜 지금 뭐냐면 그 J-15라는 함재기 이 전투기 조종사가 대량으로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공군에서 좀 이 리크루트 해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충원을 했는데 이제 너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 중에 이제 리크루트를 해서 네. 조종사로 이제 배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졸자만 대상을 하다 보니 네. 사람 수가 부족해서 이제 대학원 졸업자, 석박사 졸업자들도 다 대상에 넣어서 그 확대를 했어요. 지원자가 좀 없는 모양이죠, 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전쟁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 중국이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병제지만 사실은 의무병제입니다. 형식은. 예. 그래서 이 의무병제 형식을 현실로 좀 점점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 러시아 매체인 그 이즈베스티아의 이런 기사가 떠서 예. 이번 주에 올라온 기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상하이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부소장입니다. 근데 상하이라고 붙었다 해서 이 중국이 아니고요. 그 상하이 SCO 아시죠? 상하이 국가연합. 예. 예. 예, 그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의 상하이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그 대담에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 타이완을 공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외부 세력, 미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간섭해 들어와서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공격한다. 두 번째, 타이완이 사실상 독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예. 이제 뭐 독립하는 걸로 현실화해버리는 경우. 세 번째, 타이완 정부가 또는 타이완 정치권이 국민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독립할까 말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그러면 답이 너무 뻔하죠, 뭐. 독립 안 하겠다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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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독립하겠다고 나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래 맞아. 국민들도 그렇지. 타이완 사람도 원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원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타이완 국민투표 결과 예.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만 냅둬. 그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 공격하면 타이완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공격 침공하는 게 됩니다. 예. 우리 독립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 공격을 하면 그렇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그렇지. 명분도 없이. 예. 예. 그러니까 선거 이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함의입니다. 이 투표를 하기만 하면 어찌됐든. 찬성하겠다는 결과가 나와도 공격 대상인 것이고 반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덮고 공격하고.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찬성을 하는 결과가 나오면 공격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아. 타이완 국민들이 네. 중국과 통일되는 걸 원한다. 음. 그럼 이게 정치권도 잘못하고 있네. 타이완 정치가들. 예. 정부도 잘못하고 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원하는데 내 말 듣지 이렇게 되겠죠. 독립을 하겠다고 나오면 네. 그러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걸 보고 공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그리고 이 제가 중국 군사위원회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예?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은 관심이 없는 사항이에요. 중국 군사위원회가 예. 뭐 별로 우리 현실과 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중국이나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짚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예. 우선 중국 군사위원회는 공산당 중앙 소속이고요. 예. 이것이 사실은 중국의 결정적인 권력의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무력을 장악한 위원회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시진핑 주석 그리고 부주석으로 짱여우샤라는 사람과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 1, 2, 3 요 순서대로고요.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짱여우샤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그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일단 그것도 이상하고요. 근데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은 그 장성 계급이 최종이 삼성 장군이에요. 예. 근데 삼성 장군 사이에 그래서 계급이 있어요. 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4성, 5성, 6성 이렇게 붙여서 장군, 원수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그 전쟁을 통솔하게 합니다. 안 올려주고 위로 그러니까 전시에만. 전시에만. 안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과거 그 권위주의 정권이 다 군대에서 나왔잖아요. 예. 누군가 군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삼성 장군이 바글바글 이런 상황으로 평소에는 해두는 거죠. 근데 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특별하단 말입니다. 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은 네.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유능한 젊은 장교들을 20여 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그 특별 코스를 보내게 했어요. 네. 이 20명 정도의 중국 청년 장교들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얼마 전까지 동부군구를 지휘했고요. 그 다음 2022년인가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편제가 원래 중국 인민해방군은 역사적으로 각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군대이기 때문에 이 중앙 통제, 구심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구 사이에도 협력이 약하지만 육군과 해군 뭐 이러면 뭐 거의 딴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통합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이 사람 허웨이동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1년 반 사이에 특진을 3번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젊어. 그런데 특진을 막 해. 그래서 계급은 높아. 이것이 아마도 옆에 있는 짱여우샤 70세 이상의 누구보다도 고참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이 바지사장 이런 식으로 그 군부 장성들을 잘 무마하고 현실적인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이 허웨이동이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당연히 국방부 장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인 리샹포 얼마 전에 이제 그 실각한 이 사람이 그 네 사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료진리라든가 мя오화라든가 장성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쭉 그 군사위원회 들어왔는데 여기도 특이 사항이 있죠. 이 하얀 군복을 입은 사람이 мя오화인데 뭐 이 사람들 다 그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мя오화는 해군이에요. 그리고 이 장성민은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군입니다. 미사일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위원회는 모든 예. 무력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다 그 지휘하는 곳이고요. 예. 예. 그 군대는 다 밑에 있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공군이 없어요. 공군이 왜 없을까요? 약해서 돈 많이 들어서. 그 이제 합리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고 규모가 아직 적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그 확증 편향적인 발언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수비를 위한 공군이면 평행으로 있어도 될 거예요. 근데 만일 공격을 위한 공군이면 아마 해군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다녀야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군이 육군, 미사일군, 해군보다 현실적으로 지위가 낮다. 이게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형 공군의 경우 공군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가 누가 장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고 하느냐가 사실은 그 중국의 권력 구도를 잇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개혁 개방을 했던 덩샤오피잉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군사위원회 주석은 몇 년 더 했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장쩌민 주석도 자리에서 내리고 나서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예. 후진타오 주석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곧바로 시진핑 주석한테 넘겼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이거 안 주면 나 안 해 이랬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에 보면은 이제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이런 몇 가지 부가 있는데 예. 연합참모부와 정치공작부가 아주 파워가 권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개발부라는 건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 주석이 중점을 두고 여기 사람들을 많이 키웠다는 거. 장비개발부. 이거를 알아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예. 인민해방군 우리가 보통 하는 중국 군대. 예.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인데 200만이 좀 넘죠. 그리고 5대 군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군이 병립돼 있고 후선에 전략지원부대와 보급보장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군과 전략지원부대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많이 밀어주고 있는 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영역 정밀전이라는 핵심 작전 개념을 수립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AI와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 상대방 적국의 데이터 중에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즉각적으로 컴퓨터가 해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인민해방군도 미군의 그 군 자산을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여기 뭔가 변화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AI가 대응하고 빅데이터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민무장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사실상 이제 중국 공산당 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미로 정부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군에 해당된다거나 할까 하는 것이 중국 정부에 속해 있는 부처가 인민무장부예요. 예. 몇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최소 500만은 넘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데요. 정부군이 우리나라 없고 직장 공산당이 예비군 있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출근해서 할 일 다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인민무장부에 소속이 되고 이 사람들이 민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며칠씩 나가서 이제 군사 훈련도 받고. 네. 정부군은 없고 공산당 산하군은 있어요? 인민해방군이 공산당 산하예요. 그럼 어차피 중국은 일당 독재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예. 중국이 다당제로 바뀌어도 야당이 생겨서 집권을 해도 예. 당이 아니 당이 군은 없고 예. 마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산하, 우리로 치면 민주당 산하 군이나 국민의힘 산하의 군은 있고 예. 정부군은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야. 그래서 그 사천 인천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 온자바오 총리가 인민해방 보고 좀 와서 일해달라라고 그랬더니 인민해방군이 난 당신 명령을 따를 어머나. 이유가 없는데 뭐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했다는 어머나. 거잖아요. 그럼 당의 우두머리는 원자바오 총리가 아니라 그 당시엔 누구였습니까? 당을 통솔하는 것은 7인 상무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을 최상위에서 지휘 통제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군사위원회죠. 조사위원회. 근데 그거는 또 총리나 주석과는 또 다른. 근데 지금은 군사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시진핑이 가지고 시진핑 있죠? 주석을 부를 때 어.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시며 그리고 그 국가 주석이시며 군사위원회 주석이신 네, 아. 그렇게 호칭을 해서 세 개가 다 나와 있죠. 떨어진다. 네. 실질은 같으나 굳이 왜 그렇게 당 밑으로 놨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헤즈볼라는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헤즈볼라도 당 밑에 군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국가의 정규군은 아니랍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중국은 국가 체계는 바뀔 수 있어도 공산당은 영원하다 뭐 그런 컨셉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역할은 오히려 미국의 주방위군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민해방군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 그 군 무력이 동원돼야 되는 사태가 생기면 이 인민무장부 무력이 동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국유기관과 그 행정부처에서 이 인민무장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인민무장부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 무슨 그 국유 기업, 네. 예, 산하의 무슨 무장부. 그렇죠. 그리고 무슨 현 인민무장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 지금 그 편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좀 특기사항이 이 민병 중에 해상 민병이 있어요. 해상 민병대. 가끔 그 필리핀 해상에 뭐 중국 민병대가 몰려오고 있다라든가 이런 기사가 보도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병대는 원래는 중국 해경 공안 소속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해군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군의 통제를 받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최근에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를 해서 좀 센세이션이 됐죠. 7나노 5G 칩을 넣었다고 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 가려져서 이제 별로 그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메이트 60에는 위성 통신 기능이 탑재됐어요. 중국의 통신 위성 기능. 그래서 이렇게 그 위성 통신이 가능해요. 그 통신 요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썼던 이미 시작된 전쟁에 보면 앞으로 이 해상 민병대가 바로 이런 위성 통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정찰 활동을 하고 해군의 작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지에 떠올리고 있는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정찰 기구 이런 것들과 함께 그 해군의 활동을 도울 것으로 보조할 것으로 이제 보이죠. 참, 네. 아, 그래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게 이제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력 강화일 수도 있으나 예. 우리나라 국군도 네. 그냥 군비를 강화하기도 하고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일본이 니네 우리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북한이 니네 왜 이러고 있어? 뭐 이러면 속을 까디집어 볼 수도 없고 그렇듯이 예. 이런 것들이 변화가 흥미롭기는 하나 네.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뭐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죠. 예. 예, 상황 증거고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예. 제가 그 처음에 그 얘기 끝날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예. 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제 지탄받을 거라고. 예. 중국 내에서도 사실 좀 그랬어요. 그거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중국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있겠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적지 않은 수의 중층 공산당 간부들도 공격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까지 알게 되다 보니 이제 민간 기업인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 내에서? 아, 예, 그렇죠. 물론이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이 중국에 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백종원 씨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점도 하면서 이런 요식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는 예.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SNS에 올렸던 동영상이 잠시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요식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식업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가 앞으로 계속 하강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비싼 음식은 안 되겠고 가성비 최저가 음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업종은 사실 군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안이 가장 경기가 좋다. 거기에 군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의 반론이 예, 없다고 예.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현재 지금 음식값, 고객들이 원하는 음식값 수준이 한참 뭐 한 10년 전 이상으로 후퇴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하강 국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 경제는 이제 민간 경제를 향해 간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지만 예. 지금은 전쟁 준비 경제 체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미 작년에 그 중국 공직자들한테는 외국인 접촉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그거 혹시 저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예. 미국이 혹시 중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미국이 저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 우리도 나름의 전쟁 준비를 그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미국, 그걸 전쟁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 중국이 대만 공격하는데 중국의 일부 군사력만 동원하면 되지. 그걸 뭘 전 국민을 다시 무장시키고 그럽니까? 전 국민을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그 섬나라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예. 섬의 무력에 뭐 보통 많이 필요하죠. 한참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인민해방군 병력이라는 게 200만 좀 넘는데 그러면 지금 타이완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이냐 말이죠. 그건. 타이완 공격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지가 다 통통 비는 거죠. 본토 방위가 다 비는 겁니다. 공격 후 역습을 뭐 우려하든 뭐든. 그리고 뭐 있을 수 있는 내부의 갈등도 방어를 해야죠.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평소에 대만 공격과 무관하게 시진핑에 뭐 저항하는 세력 등등.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력이 전부 타이완 공격에 나가 있으면 예.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하나 간접 증거를 말씀드리면 예. 이 작년에 그 국방동원부라는 게 생겼어요. 국방동원부. 예. 그래서 이것도 민방위 같은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시가 닥치면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을 징발하고 동원하는 예.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그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농협에 해당되는 공소사 같은 조직으로 지금 전시 물자 수급 공급망과 물류망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표준을 일부 군 표준과 일치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롤러, 그러니까 페리호 선박 같은 건데요. 예. 이거는 완전 군 스펙으로 산업 스펙을 몇 년 전에 결정을 해서 지금 그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페리호들은 전부 군용으로 증발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해군이 그 군사 훈련할 때 참여해서 같이 훈련도 합니다. 야, 민간 배가요? 예? 뭐 우리도 전쟁 나면 SUV 이상은 징발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까? 우리나라도 동원처 있고요. 다 있어요.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는 휴전 중이니까. 예,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예. 중국 사의 그 분위기가 좀 그 갈수록 이제 그 경직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애국교육법 뭐 이런 게 실시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전 몇 달간 반간첩법, 데이터보안법, 국가기밀법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민무장법 확대되고 있고 지도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식량 안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해외 자본 유출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소문이라서 확실치 않은데요. 내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전쟁 준비 체계로 완전 개편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그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조건과 환경이 무르익어야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될 텐데요. 다만 지금 미중이 해빙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타이완 전쟁의 양안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너무 이 이야기 또한 너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기에는 너무 중국이 지금 국방과 관련된 변화가 너무 많다. 네. 아주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변화는 늘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일어나는 중국의 국방과 관련된 변화들이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근래 보기 드문.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중국의 그 군부의 변화가 있는 게 네. 중국의 민간 사회에 별로 영향을 안 줬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예. 그냥 그런데 누가 장성이 되느냐,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느냐 예. 그런 거였는데. 예, 뭐 인민해방군에서 뭘 한다고 해서 예. 일반 시민 사회에서 영향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점차 그 영향이 시민 사회에도 지금 민간 사회에도 지금 나오고 배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민무장부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산업이 군수 산업 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소위 산업망이 점차 군수망과 그 동일시돼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디커플링 공급망 전쟁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중국은 이 그 사회주의 체계이고 예. 그래서 이 산업 사슬이 소위 상류가 정부가 컨트롤하고 이제 하류는 민간 시장 경제에 맡기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양안 전쟁이나 미중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점점 정부 개입형으로 바뀌고 있는 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소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쓴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습니다. 예. 금액 규모로는 줄지 않았는데 물동량 규모로는 줄고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이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의 임팩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러한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군수 체계를 가져가고 산업망을 조정해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곧바로 영향을 이제 주고 또 앞으로는 더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산업망 중에 이것이 군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국유화로 바뀝니다. 그죠? 그럼 국유화되고 자기네 중국의 민간 기업이 이제 밀려나가는 그 영역에 외국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물론 이제 뭐 화장품처럼 이제 하류에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 그 산업 제품 지금 중간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중간재의 제품이 어느 산업 사슬에 활용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산업 사슬이 중국이 지금 통제하에 넣으려고 하는 그쪽 사슬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영향을 입게 되죠. 중국은 지금 그럼 미국과의 대립 상황이나 갈등 상황과는 무관하게 대만을 그 오랜 목표였으니까 공격하게 되면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죠.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중 관계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려 하기 때문에 예. 중국이 그 준비를 하려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미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예.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그런 하게 될 텐데. 하는 할 거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뭐 봉쇄하든 혹은 뭐 갈등을 일으키든 하는 것도 뭐 대만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마음에 걸려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말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G7에서 만나서 회담했을 때 예. 그때 레드라인 서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선을 그래서 긋자라고 예, 했었을 예, 때도 예. 시진핑 주석이 가장 첫 번째 센텐스 타이완은 중국의 레드라인 중에 레드라인 핵심 이해 중에 핵심 이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났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그렇지. 지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때 예. 그래도 대부분이 의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뭐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대만과 관련돼서 예. 뭔가 그래도 결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답이 나오기 지금 어려운 국면이다. 그 가능성은 뭐 1%나 될까 싶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미국이 양보할 수도 없고 중국이 양보할 수도 없고 그건 그냥 이심전심 덮어둘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체계가 뭔가 전쟁 준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럼 거의 대놓고 하는 전쟁 준비인데 그죠? 미국의 중국의 국민들까지도 다 우리 전쟁 준비하는 건가 봐 네. 라고 알고 있을 거니 미국도 예. 알고 대만도 알고 다 알 텐데 네. 근데 대만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습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아니 기습 같은 걸 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겠군요. 예. 중국의 베스트 전략은 뭘까요?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고 싶어하는 거는 예전에도 박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셨고 알겠어요. 네, 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쟤네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전 원래 우리랑 같이 합병해야 돼. 그게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미국이 싫어하고 대만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베스트는 미국이 그냥 우리가 한테 그냥 오케이 좀 해줘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그게 가능한 전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이 양해해 주는 게 베스트죠. 뭐 그렇죠. 양해해 준 베스트죠. 예. 그럼 충돌 없이 예. 중국 입장에서는 예. 저라도 그런 루트를 택할 것 같은데 정말 해야 된다면 예. 그럼 미국이랑 뭘 주고받든가. 근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그럼 개입하는 신용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그렇죠. 것이 있을 수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소극적일 예, 수 있기를 예. 이제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도 대선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내고할 수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 큰 걸 주면 그럼 이런 준비 속도로라면 대충 언제쯤이 D-Day라고 뭐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존에 계속해서 2027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2027년 3, 4, 5, 6, 7. 우리나라는 정부 바뀐 다음이네요. 그래서 예.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훈풍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게 또 전쟁을 아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느껴요. 뭐 저 준비한 슬라이드에 한 귀퉁이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 아는 중국 지인 하나가 예. 타이완 젊은이인데 이 친구가 이제 금융권에서 일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중국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술이 몇 선배 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양안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요즘 분위기는 중국도 이제 뭐 거의 전쟁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 것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저 사람은 왜 자꾸 그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까 이런 질문을 받지만 네. 제가 중국에 있으면 그건 뭐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서로 그래요? 얘기하는 네. 그런 분위기군요. 네, 일단 대충 식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질문을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술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술 먹다가 얘기를 해서 예. 지금 이렇게들 막 떠들더랍니다. 야, 김씨, 지금이 타이밍이 제일 좋은 때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봐,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거기다가 뭐 물자니 군수품이 갖다 대다가 지금 헉헉대잖아. 예. 여기에 지금 중동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 어디도 지금 불안하고 이때 우리가 타이완을 쳐야 되는 것 같아. 지금이라면 미국이 전력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을 공격하는데 그 전에 일단 한국을 쳐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 한국은 매우 예측 가능성이 적고 어. 돌발성이 있는 어. 그런 요소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같이 명나라를 치자 말머리를 같이 하고 그럴 때 난 오랑캐하고 안 놀아 이념이 중요해 가치가 같은 나라야 이랬다가 그럼 너부터 이렇게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저는 여기에 조금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중국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데 한국에 와 보면 전혀. 뭐 그 관계가 없는 독립 사건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래서 자꾸 중언부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거나 뭐 심지어는 본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이 요즘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핵을 탑재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무 미사일 같은 천무4 뭐 이런 류의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도 지금 대폭 그 양을 늘리고 있지만 핵이 아닌 대륙간 미사일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가능성을 준비해 두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허허. 참, 중국이 좀 무섭네요. 하여튼 뭐 이대로 안 가면 좋겠는데 뭔가 하여튼 저벅저벅 알겠습니다. 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잘 들어보죠.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겠죠, 시진핑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딜하기가 좋다는 이유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복잡해.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중국이 전쟁을 안 하겠다고는 안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해서 당분간 연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느냐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내부 통제를 엄청 앞으로 더 강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미중 간의 그 이해관계는 점점 더 간극이 멀어질 것이고 디리스킹으로 부르던 디커플링으로 부르던 이 서방 쪽의 시장과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장은 점점 더 분리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이때 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예. 국가,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이긴다. 그리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구성에 점점 더 힘이 노력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인도, 아세안, 뭐 사우디 이런 나라는 양수 협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은 이미 편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도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도 유럽 시장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기업들 독일 뭐 이런 들이 계속 가서 프랑스 뭐 가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가끔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자꾸 식은땀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중국의 변화는 뭐 하여튼 늘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할 것 네.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염두에 둘게요. 이차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